1990년이었어요. 갓 19살이 된 한 청년의 인생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해야 했고 그로부터 무려 34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겨우 무죄를 선고받았죠.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요.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은 한 평범했던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1990년의 한 사건, 그리고 무려 34년이 지나서야 내려진 수원지방법원의 역사적인 재심 판결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또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벌어진 두 개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 11월 9일 21살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딱 6일 뒤에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13살 소녀 C양이 강간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사건이었어요. 당시 경찰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의 이 확신은 당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19살 청년 A씨에게로 향했습니다.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증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허술했냐면요. 첫 번째, 피해자 B씨가 범인이 파란색에 노란 글씨가 있는 점퍼를 입었다고 진술했는데 A씨 회사 작업복이 그거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익명으로 A씨가 고등학생 때 좀 불량했다더라 하고 제보를 한 거죠. 네, 이게 다였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였어요.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사법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빈약한 증거만으로 무고한 청년이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게 됐을까요? 경찰은 A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어요. 임의동행, 이게 말 그대로 임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같이 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경찰은 A씨한테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경찰서로 끌려간 A씨는요, 18일 화요일 밤이 되어서야 풀려납니다. 무려 7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거죠. 당연히 영장 같은 건 없었고요. 잠도 안 재우고 가족한테 연락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그런 건 애초에 알려주지도 않았죠. 이건 임의동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체포이자 감금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72시간 동안 A씨는 머리에 밀대로 포대를 뒤집어 쓴 채로 구타를 당했고 심지어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협박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72시간 넘는 불법 구금, 잠 안 재우고 때리는 가혹행위,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한 것 전부 다 불법이에요.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 309조는 고문이나 폭행으로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딱 못 박아놨는데 당시에는 이런 법이 그냥 무시됐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강압으로 만들어진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었던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1991년 2월 살해된 C양의 몸에서 나온 증거물과 A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불일치. 과학이 A씨는 살인범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증명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A씨는 당연히 풀려났을까요? 아니요. 검찰은 살인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지만 그 불법적으로 얻어낸 자백 하나만을 근거로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그대로 기소해버립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했죠. 그렇게 억울한 세월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침내 발전된 DNA 분석 기술 덕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 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A씨가 했다는 자백 내용하고
실제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A씨는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까지 넣었다고 자백했지만 B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허리를 껴안고 치마 위로 만졌을 뿐 상체 쪽으로는 손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한마디로 자백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72시간의 조사는 명백한 불법 감금이었다. 둘째, 고문과 협박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 셋째, 방금 보셨듯이 자백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도 다르다. 그리고 넷째, 경찰이 피해자에게 A씨 딱 한 명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범인 맞냐고 물어본 건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34년 만에 무죄는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진범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도 없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질문, 너무 늦게 도착한 정의는 과연 진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데 적법한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처절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다음 분석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